사회복지 실천론 13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5월 25일 화요일 수업은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대구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달서구 지역 이곡동 쪽에 우리 학교 주변 쪽에 이 확진자가 많은 관계로 이 학교에서도 특별히 실험이나 아니면 기타 관련된 그런 과목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25일날 화요일날 이미 조율한 상태로 오늘 지금 이 수업 자료는 13주차 2차시 즉 5월 28일 수업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계속 수업을 이제 이어서 6월 1일 수업과 6월 4일 수업은 이제 14주차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지한 대로 기말 시험은 6월 18일 날 그렇게 시험 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공지사항에 시험 일정과 그리고 어제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마 중간고사와 비슷한 형태로 시험 유형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고사와 비슷하게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객관식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사이, 그리고 이 단답형이 뭐 답을 한 개 쓰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답이 한 3-4가지 쓸 수도 있겠고요. 물론 부분 점수는 다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한 6-7문제, 그리고 서술형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공지사항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할 때쯤 제가 공지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6월 18일 날 기말고사 시험 치는 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 텐데, 자, 우리 지난 5월 25일 우리가 화요일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미 수업을 하신 대로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 이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개입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로스만의 3가지 모델 중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역사회 개발 모델 이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민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실천 행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주민 포럼이나 주민 또 정책 포럼이나 아니면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 뭐 반상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기본 전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지역사회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이며 민주적인 토의를 거쳐서 의견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지역사회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체계 자체가 동질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있어서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힘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또 그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다 일치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사례를 들어서 뭐 신당동 한 동네에 공터에 뭐 이렇게 한 100평, 200평 되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 과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는 어린이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그런 동네라면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예산 낭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즉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지금 밖에서 굵은 양파 사라는 소리 많이 들리죠. 갑자기 여기
양령골목, 저희 연구소가 이제 한의학 박물관 옆인데 이쪽 골목에 지금 갑자기 양파 사라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우리 봤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는 사회 계획 모델이었죠. 아유, 소리가 잠시만요. 안에 창문도 좀 닫아야 되겠어요. 자, 봅시다. 자, 사회 계획 모델인데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모든 것을 주민에게 맡겨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계획 모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 계획 모델에서는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이나 주택, 교통, 고용, 빈곤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뭐 이런 문제, LH 사태나 아니면은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인맥을 통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경북대학교 병원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보건할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과정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할 때. 그래서 합리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개입해서 전문가의 초점을 두는 것이 사회 계획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술 플러스 요구되는 것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요즘 특히 더 중요시되고 있는 바로 이 도덕성.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수업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회 행동 모델은요, 이제 바로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거는 소셜 액션 모델이거든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 사회 행동 모델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는 첫째 이 자원과 결국 권력이라는 것이 이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갈등론적인 그런 시각을 갖는 유형을 말하는 것이 사회 행동 모델이에요. 즉, 그 지역 사회에는 이 자원과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그 사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에 대해서 실천가들이 밑에 그대로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회행동은 지역사회 부르계층에 처한 주민들, 즉 권력과 그리고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으니까 그 불평등한 쪽에 처한 사람들,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 부르계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뭐랄까요, 요즘 TV 드라마 중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던데, 왜 택시 타고 가가지고 나쁜 사람들을 이미 뭐랄까요, 나쁜 짓을 했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뭐랄까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유튜브에 한 번씩 떠오르는데 요즘 하는 드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자기들 방식으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비록 범법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법치국가에서는요,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처벌하게 되면 내가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에게 그 도둑을 내가 잡아서 내가 처벌하면 나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말 그대로 비록 그 사회에서 자원과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한 쪽에 처한 이 불안 주민들이 어찌 보면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쓰되,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은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입각해서, 즉 그 국가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수업 지난번 25일날 끝난 시간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데모를 할 수도 있고 피켓 들고 시위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에서 정한 그러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가격 시위나 불법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아는 그런 이제 시위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보면은 대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에도 보면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시위를 할 때는 그 시위 단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사전에 뭘 합니까? 신고를 하죠. 서울시에다가 우리 몇 시부터 며칠 날 언제까지 여기서 시위를 하겠다. 그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주면요, 거기서 하는 것이 이제 합법적이 되는. 근데요, 서울시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도로 점령하는 거는 서울시 뭐 경찰청에서 그건 관리하잖아요. 도로 점령하는 거죠. 도로 시가 행진하는 거. 경찰청에서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불법 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 행동 모델에서는요,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 국가에서 정한 규율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위와 서명운동과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여기서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은 사회복지사는 권력, 자원, 지역사회 정책 결정 등에 있어서 재분배를 추구하며, 결국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 뭐 있었죠?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했다고 하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존재한 이 상황을요, 다시 평등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쩌면 분배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요, 불평등하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그래서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행동 모델의 가장 핵심 요인입니다. 그 재분배를 하는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기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에 이제 참여하는 사회복지사는 결국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옹호자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옹호자와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 대변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포함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행동가 이런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행동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는 이 다원성을 지닌 지역사회에서 뭐 클라이언트 이익을 위하여 결국 뭡니까? 대중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보통 보면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뭐 장애인의 날에 보면은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이 인권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성소수자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 권리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보통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피켓을 들거나 아니면 1인 시위를 한다거나. 1인 시위가 굉장히 합법적인 법에서도 정한 그런 시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는 게 바로 뭐냐면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중의 관심을 끈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지만, 이슈화를 시켜야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지겠죠. 이슈화가 돼야지만 뭐가 되냐면은 이 아젠다, 의제로 만들어져서 아젠다화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의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 한 명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세요. 현 정부에서 지금 LH 사태 이후에 좀 인기가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현 정권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도 이미 다 야당에게 내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하고 30대가 좀 돌았었잖아요. 표심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는 20대, 30대를 다시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공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대에게 대학을 안 오는 20대 안 가고 이제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는 사람에게 뭐 어떤 도지사는 1,000만 원을 줘서 세계여행을 시켜주겠다. 물론 1,000만 원 갖고 세계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뭐 기타 그런, 그리고 청년 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 무슨 뭐라더라? 뭐 보금자리 무슨 뭐 지지금에서 뭐 70만 원씩 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는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또 하나의 행동이 되겠죠. 뭐 그런 거는 간단한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결국 그것이 이 정책화되어서 프로그램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이렇게 지역사회, 여기서 자, 핵심 내용은요. 사회행동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은 사회행동 이꼴 뭐냐면은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이 자원과 권력이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분배. 이것이 사회행동 모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분배를 하기 위한 방법은요.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캠페인이나 1인 시위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서명운동이나 이런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이 사회행동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주민이 중심이 된다는 거. 그렇죠? 주민 정책 참여의 핵심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모델이라는 거. 그래서 교육이 강조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하나 중요했던 거 과업보다는 과정 중심의 목표에 역점을 둔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회 계획 모델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게 되면요. 25일 수업 시간 여수동 학생이 그랬잖아요. 님비 핀피 현상이 발생해 버릴 수 있죠. 다 좋은 거는 우리 집 앞마당에 다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합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해서 전문가 중심의 그러한 사회 계획 모델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전문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합리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 전문적인 기술 그리고 하나 지금 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특히 현 시대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플러스 알파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회 행동 모델은 말씀드렸듯이 자원과 권력의 배분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겠죠. 그런 방법으로 바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런 방법들 캠페인이나 1인 시위나 서명운동이나 기타 관련된 액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분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회 행동 모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은 이 지역사회 복지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이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지역사회 개입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근본적인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아마 지금 배우고 계신다 했죠? 아마 이 로스만 내용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복지론 책을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더 깊은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론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어찌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시 말하면은 지역사회 필드에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이 로스만의 모델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이건 좀 추가로 넣은 내용인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통합적 프로그램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 보시면요. 자,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요. 그래 예전이죠.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 자,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당장 내 눈에 드러나는 거, 당장 밥을 굶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신체 어느 한 부분의 핸디캡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처럼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사회복지 분야도 덜 전문화되었고 덜 전문화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덜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투자하는 예산도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본다면은 이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향하는 그런 사회복지를 보더라도 흔히 말하는 북유럽 국가라고 해서 처음부터 복지를 광의적 입장에서 잘 모든 국민들의 만족감을 주는 서비스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씩 순차적으로 발전해 갔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의 민주주의 입장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취하고 있는 국가였다면은 그 속도가 빨랐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은 그래서 특정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접근을 시도했는데 근데 통합적 접근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
이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현 시대 모습. 지금은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외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한 개입을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쉽게 표현하자면요, 옛날에는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로 봐주지 않았던 것까지 지금은 문제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편적인 것,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다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있는 알코올 중독 가정의 아버지한테는 옛날 방법이었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 치료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알코올 중독 치료로 끝날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가 들어가고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지금 골마져 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폭언과 아버지의 뭐 이런 잘못된 언행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다양한 이제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재 통합적인 방법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장 문제를 일으킨 클라이언트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큰 집중을 하겠죠. 하지만 그 클라이언트를 만들어낸 이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찌 보면은 다차원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욕구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실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죠? 통합적인 이론에 기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욕구에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뭐 사정도 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랄까요, 뭐 개입이랑 이런 걸 했다면은, 하지만 지금은요, 한 가지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무조건 한의원만 갔었어요. 우리나라 서양 관련된 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그리고 그 이후에라 하더라도 지금은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종합병원에 가보더라도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게 되면요, 소화기 내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대장 내과가 따로 있고, 위만 보는 데가 있고, 간을 또 전문적으로 보는 데가 있고, 이게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에게 맞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적 방법을 토대로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은 네 체계 모델이 있어요. 이 네 체계 모델과 생활 모델, 그리고 해결 중심 모델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조사론이라는 과목을 보시면은 어찌 보면은 뭐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 혼자 좀 독불적인 존재다, 이렇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과목하고 내용이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과목 내용상.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이미 수업을 쭉 들어서 오시겠지만 사회복지 실천론 이 과목하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아마 다음 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과목은요 좀 이웃사촌이거든요. 용어도 비슷한 용어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고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내용상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요, 법제론하고 정책론도 보시면은 내용이 일맥상통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특히 뭐 사회보험 관련된 용어들이나 기타 등등들이 또 같이 중복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회복지 선택 과목 중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아마 그 과목도 우리 학교에서는 조승수 교수님이 하지 않을까 싶네요. 조승수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누가 하신, 아마 주홍 교수님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행정 쪽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그 과목을 들은 학생이라면은 내 체계 모델이나 생활 모델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일단은 우리 같이 개입하는 방법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는 내 체계 모델이면은 이 내 체계 모델이 뭔지 무엇인지 그 개념적인 것부터 일단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내 체계 모델은 말 그대로 체계가
4개가 있단 말이야. 체계가 4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내체계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 4개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내체계 모델 그러면은 변화 매개 체계가 무슨 체계인지, 클라이언트 체계가 무슨 체계인지 이에 대한 좀 용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요, 먼저 변화 매개 체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있는 그 기관과 조직을 우리가 변화 매개 체계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욕구가 결핍돼 버렸어요. 그런데 결핍된 그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돼요?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욕구가 결핍된 상태에서 욕구가 이제 채워진 상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얘를 변화시키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변화 매개 체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매개 체계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가도 될 수도 있겠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사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사나 상담가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 될 수 있겠고요. 뭐 임상심리사 이 선생님들 될 수 있겠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사와 상담가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상담가와 아니면은 뭐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와 의사 선생님 이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조직들, 협의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뭐라 하냐면은 변화 매개체계라고 부릅니다. 변화 매개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변화 매개체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사회복지사와 상담가와 그리고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 조직들,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변화 매개체계다. 변화 매개체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라이언트 체계,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 뻔히 문자 그대로잖아요. 클라이언트 체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욕구가 결핍되었는데 그 결핍된 욕구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클라이언트가 된 거예요. 그걸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부르겠죠. 그리고요, 세 번째는 보면 표적 체계. 자, 이 말이 조금 좀 중복되는 말인데, 표적 체계는 뭐냐면요, 자, 변화 매개자라 그랬으면 제가 누군지 아까 금방 설명드렸죠. 변화 매개자들이, 즉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그런 조직들이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변화 매개자들이 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 변화 매개자들이, 즉 사회복지사나 상담가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만들까요? 이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 접수를 하고 사정을 하고 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변화 매개자들 그들이 세운 그 목표,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표적 체계는 변화 매개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다른 말로 뭘까요? 결국 클라이언트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 표적 체계와 이 클라이언트 체계는 좀 중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를 굳이 이렇게 구분했는 거는 제목이 내 체계 모델이라서 4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라는 의심이 들 만큼, 클라이언트 체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 체계라 부르고요. 표적 체계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클라이언트 체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 체계라 불렀죠. 표적 체계는 도움을 필요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표적 체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이 상담가들이 그들이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표, 즉 워크가 세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줘야 되겠죠. 자기 자신들
즉 내가 A라는 클라이언트를 바꿔야 돼요 지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줘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에게. 그러면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변화를 받아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 체계는 바로 변화 매개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 체계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표적 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는 뭐 같은 걸로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책마다 그렇게 보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실전논책 과정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난 학기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도 하면서 보니까 이 표적 체계 내용이 항상 그렇게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표적 체계는 그냥 같은 걸로 그렇게 대신에 클라이언트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딱 정해진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표적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세분화시켰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 체계는 뭐냐면요. 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이웃 또는 가족 또는 뭐 그들에게 개입하는 이 전문가들과 같이 변화 매개자들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체계라 불러요. 왜냐하면 잘 이해하세요. 클라이언트에게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클라이언트 혼자만의 행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르게 클라이언트에게 혼자만의 문제가 다시요. 클라이언트 혼자 노력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즉 반대로 사회복지사 혼자 또 노력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비공식 자원들이 함께 또 다시 말하면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가족들 이 사람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뭘까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화 매개자라 그러면요 사회복지사, 상담가, 의사선생님도 포함되겠지만 비공식적 자원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도 변화 매개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매개자들 모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를 줘야 되겠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서로 다 뭐 해야 될까요? 으쌰으쌰해야 되잖아요. 으쌰으쌰하는 게 뭡니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를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뭐냐? 행동체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웃, 가족, 전문가들과 같이 변화 매개자들이 변화 노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체계가 행동체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 체계 모델이 뭐냐? 바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변화 매개 체계, 전문가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체계,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 표적 체계, 문제에 직면한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그 당면한 문제들, 행동 체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비롯한 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는 거, 그거 상호작용하는 그거를 우리가 행동 체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체계 모델은 이런 이제 네 가지 체계를 이루어져서 얘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네 체계 모델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네 체계 모델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수준의 다양한 체계들과 연결되어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거. 예전에는요 클라이언트와 워크 이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클라이언트와 워크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워크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요 클라이언트도 워크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사회복지사만 워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요 보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누가 가장 대표적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비공식 자원, 즉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공식적 자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이런 비공식적 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이 사회복지사 외에 클라이언트에게 비공식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지자들이 옆에 많이 있다면 혼자 외롭게 있는 클라이언트보다는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다면 회복하는 속도와 다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체계 모델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사고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체계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 있는 체계들을 끌어들여서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체계 모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맥락이 있으면 보시면은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다 외워서 사회복지 실천 통합적 개입 뭐 내체계 모델과 생활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이다. 물론 이거 말고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예전에 이제 사복 과목을 이미 포개평이나 이런 과목을 들어본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한번 더 인지하시면 되고요. 실천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나 탁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예전에는 단편적인 개입이었다면 이제는 통합적으로 개입한다라는 그런 좀 광의적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 이 내체계 모델이 있구나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내체계 모델에서 이 체계가 4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모델은요, 자 그냥 이거는 더 간단한 내용들인데, 개인과 환경 간의 이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생 변화, 정신적인 충격 외상, 대인관계, 과정의 문제, 환경적인 압박에서 오는 문제의 초점. 즉 다시 말하면 생활 모델은요, 우리 사람들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TV 뭐 자연인인가 그런 데 보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하지만 누군가하고는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이런 충격이나 관계 문제나 환경적인 그런 여러 뭐 핸디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로 작용해서 우리를 클라이언트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문제, 즉 생활상 개인과 환경 속에서 오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두는 모델이 생활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생활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창출하고 적응 능력과 자율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는요, 사람은 환경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소통할 수밖에 없고 이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 속의 인간으로 들어보셨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갭이 발생해버리고 문제가 발생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갭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역할이 이런 모델이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생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생활 모델은 생활 자체를 모델로 삼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성장과 발달 및 문제 해결의 힘을 동원하여 개인과 집단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여 성장 촉진 교류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 즉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생활 모델 입장에서는요,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관계 면에 있어서 즉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자기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회와 생활 속에서 적절한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지지하고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개인은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촉진하고 또 교류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모델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수준 그냥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해결 중심 모델인데, 자, 해결 중심 모델은 시간이 좀 애매하죠. 지금 40분이 다 돼가지고 40분, 41분 되면은 좀 애매한, 이거 다 하기에는 남겨놓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해결 중심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해결 중심 모델을 일단은 간단하게 어차피 한 5분? 10분 안 걸릴 거야 아마 이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제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수업 자료 마지막에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이라는 마지막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내용을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에 대해서 사정이라는 건 잘 알죠. 어세스먼트 단계. 그래서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보면 좋은데, 조금 수업을 우리가 어떻게 또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 수업 내에서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오늘 지금 제가 올려드린 요 수업 자료는요, 우리가 5월 28일 금요일 13주차 2차 시 수업이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수업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2주씩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6월 4일 날 제가 올려드린 수업 자료는, 그러니까 6월 1일 수업이랑 6월 4일 수업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6월 11일까지, 6월 11일까지 수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8일 시험 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14주차 1차시 시간에 해결 중심 모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 혹시나 과제나 아니면 또 기타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문자나 톡으로 또는 메일로 그렇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